김용진 선생님이십니다. 김용진 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지금 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죠.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평가원은 요새 시끄러우니까 사람을 불러들이고, 아유, 진천까지 갔다 오니까 진천이 구석은 구석이네요. 자, 일단 대입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중학교 부모님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대입 정책은요,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언제 세워져요? 중3 새학기 직전 2월 말, 4년 전. 그래서 이게 대입 4년 예고제입니다. 그러면 올해 중3인 학생들께 대학 가는 게 언제냐? 올해 중3인 학생들은 언제 대학 가요? 2025년 3월에 대학 들어가야 되죠. 자, 모든 대학 입시에서 연도를 표시하는 방법은요, 대학 입학연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맨날 헷갈려요. 올해는 2021년이에요. 2021년 11월 달에 수능을 쳐요. 무슨 수능을 쳐요? 2022 수능을 치는 거예요. 왜? 올해 11월에 수능 친 학생들은 언제 대학에 입학해요? 22년 3월에 입학하죠. 그러니까 모든 대학 입시는 뭐다? 이 친구들이 언제 입학하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3 때 2025년 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 이하는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공식적으로는. 다만 우리는 그동안에 왔던 흐름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를 예측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책을 정하면, 이건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대교협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디 가서 입시 설명회 하면요, 수시 원서저십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중에서 며칠 이상 이런 거 보셨죠? 그걸 누가 정하느냐? 이때 대교협이 정해요. 대교협이 여기 근처에 있죠, 사무실이. 그러니까 여기는 대학들의 입학 전형을 교육부로서 위탁받아서 대학들이 입학 계획을 교육부의 계획대로 세웠나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날짜 같은 거 안 정해줘. 야, 너네 이렇게 뽑아야 돼 라는 방향만 잡아줘요. 아주 큰 얼개만. 그러면 대기업에서 그걸 날짜를 다 보면서 그러면 수시 원서 접수는 이때 하고, 그러면 수시 서류 심사는 언제 하고, 언제까지 합격자 발표를 끝내고, 뭐 이런 걸 정해줘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며칠까지 끝내야 돼. 그리고 대학들은 며칠까지 등록을 시켜야 되고, 며칠까지는 합격자 발표를 끝내야 돼. 이런 큰 틀의 날짜 기간을 정해주는 게 이날이에요. 이게 고1 8월 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고1 학생들은 올해 8월 말에 대교협이 대학들에 보내는 게 발표가 되는데, 역시 이것도 봐도 내 아이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왜? 아이가 한 100명쯤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런 사람 없잖아요.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낳을 수도 없지만 100명을 낳았으면 100살이 넘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실제 전국의 대학은 200개쯤 있고요. 뭐 그중에 무슨 신학대학 이런 거 다 하면 207개인가 돼요. 그런데 그중에 내 아이가 원서 쓸 대학은 수시를 6개 쓰는데요, 그래도 어딜 쓸지 모르니까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둬봤자 10개 남짓이에요. 나머지 대학이 원서를 접수하건 말건 뭔 상관이,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별로 고민하실 게 없어요. 그러면 대교협이 이걸 발표하면 대학들은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정부가 준 큰 틀, 대교협이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줘요. 그러면 대학별로 시행계획을 발표하는데 요게 고2 4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4월 말에, 2021년 4월 말에 2023년에 대학 갈 친구들, 그 친구들의 대학별 계획이 발표됐어요. 요거부터는 잘 보셔야 돼.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딱 가면 서울대학교다, 연세대학교다, 고려대학교다 하는 각 대학들이 우리는 무슨 전형으로, 전형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전형은 전형 요소별 비율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교과 100으로 뽑겠습니다. 뭐 교과 60에 면접 40을 하겠습니다. 뭐 교과 20에 논술 80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실기 50에 교과 30에 면접 20을 하겠습니다.
이런 각 전형별 비율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모집 단위가 있죠. 학과나 무슨 학부 대학, 이거별로 어느 전형에서 몇 명을 뽑는지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형이 5개가 있다. 그럼 5개가 있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국문과다. 그러면 국문과는 A 전형에서 5명, B 전형에서 4명, C 전형에서는 15명, 이거를 다 밝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한다면 최저학력 기준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은 거의 실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기에 필요한 정보의 한 80에서 90%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게 발표가 되면 대학은 마음대로 못 고쳐요. 일단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대학이 이거를 고치려면은 대교협에 수정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 뭐 서울대학교, 뭐 중앙대학교 뭐 이런 데가 수능 최저를 낮췄다라고 뉴스에 나왔죠. 그게 뭐냐면 대학들이 전형 계획을 발표했어요. 고2 때 올해 고3 학생들 거.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낮추겠다. 수능 최저 낮춰주는 거는 학생들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수능 최저를 낮춰주면 유리하다. 자, 네, 6분, 네, 감사합니다. 불리하다. 네, 그렇죠? 여기도 반반으로 갈리죠. 나는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춰. 그러면 저거 수능 최저 낮춰주면은 최저 충족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해. 그런데 나는 수능 최저가 간당간당해. 그러면 걔는 수능 최저를 낮춰주면 무지하게 유리해지죠. 이제는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최저가 낮춰주면 나는 맞출 수 있겠어. 이제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발표된 거는요, 한 글자라도 고치려면은 대교협에서 건건히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대교협이 함부로 승인을 해주느냐? 아니에요. 승인을 해줄 때는요, 학과 모집 단위가 바뀔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대학에 A라는 학과가 있었는데 A라는 학과를 없애버리고 B라는 학과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럴 때 그때는 바꿔줘요. 그리고 코로나처럼 정말 특수한 상황일 때 바꿔줘요. 실제 올해도요,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개 대학은 변경을 신청했는데 승인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 승인하는 조건에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해서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카더라 이런다고 하더라 상관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뭐 그러면 돼요. 근데 고2 4월이 딱 됐다. 4월 마지막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4월 말. 그런데 이제 가끔씩 대학들이 홈페이지 업로드하는 게 몇 개 대학은 좀 늦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5월 2일쯤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몇 년도 전형 계획하고 뜨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았으면 올해 5월 2일쯤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공지사항에 2023 대입 전형 계획하고 뜨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부터는 아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면은 이제 모집 요강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모집 요강은 뭐냐? 이때는 전형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없냐면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면접을 보긴 봅니다. 면접 본다는 사실은 언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면접을 며칠 날 보는데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90%좀 확정됐는데 나머지 10% 이제 미정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밝히고 또 대학들이 이제 너무 방대하거나 그래서 좀 덜 밝혔던 것들, 이를테면 뭐 음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 곡, 음대 학생들이 막 피아노 실기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피아노 실기라고만 써져 있어요. 40%. 그럼 여기 오면 뭐가 있느냐? 피아노 실기 뭐 쇼팽의 뭐 몇 번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찍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여기 요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0%쯤은 시행계획에서 나오고 10%쯤은 나머지가 요강에서 확정된다. 그러면 요강부터는 뭐가 있느냐? 요강부터는 법적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학 입학 전형에서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 그러면요 전부 처벌하는 법이 뭐냐면요 업무방해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학 전형에 관한 정상적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입시 비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하는데, 그러면 업무방해죄를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입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못 되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의 기준이 뭐냐? 입학 요강입니다. 입학 요강에 있는 대로 했으면은 뭐를 했든 괜찮아요. 입학 요강에 있는 것과 다르게 쓰면 뭐를 했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게 뭐냐면요. 그 한 몇 년 전에 학생이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추가 모집 합격할 때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렸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있어요, 실은. 근데 그게 특이하게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거 전화 끊은 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솔직히 그 아이의 학부모나 그 아이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대학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끊었고, 그래서 뭐지 하고 다시 걸어보니까 무슨 대학 입학처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나 입학 통보하는 거 아니냐? 예, 그 대학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왜? 9시라고 딱 시간이 명시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입학 통보는 21시까지 한다. 그 순간이 21시가 딱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고 있는데 이제 학생이 이제 누가 포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적인 처리를 하고 이제 연락이 왔겠죠. 이를테면 국문과에 한 명 학생이 포기를 했어. 그럼 국문과 다음 번호가 누구야? 확인하고 전화를 걸겠죠. 전화를 거는데 거기서 삥 9시 하고 하니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9시가 됐으니까 이제 통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 입학이 돼요. 거기에 9시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대학이 9시 1분에 전화해서 너 아무개지? 1분 넘었는데 너까지는 합격시켜 줄게. 그러면요 거기 입학처 관계자분들은 교도소에 가십니다. 합격시키면 안 된 학생들을 부정 합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 기준이 뭐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어떤 입시 비리가 사건이 터지면 검사님이 요거대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이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건은 5월 3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랑 같이 나와요? 4월 말일 날 고이용 전형계획이 나오고 5월 3일 날 올해는 5월 3일이었습니다. 왜냐면 5월 첫 번째 월요일 날 5월 3일 날 나왔으니까 한 3일 차이로 두 자료가 연속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정시는 9월 1일 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고3은 2022 대입이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 대입 체계는 그러니까 정부가 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입 체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수능 위주다. 요걸 정하는 게 정부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딱 놓고 이게 터치 스크린인가 보죠? 자꾸 뭐가 제가 손댈 때마다 색깔이 생겨요. 손을 대면 안 되겠네요. 여기 노란 부분에서 보시고 공통점이 뭔가요? 위주라는 단어죠. 모든 거에 위주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자, 위주라는 단어를 언제 붙이느냐? 위주 앞에 있는 글자, 위주 앞에 어떤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가 지칭하는 전형 요소가 전형 요소 비율에서 50%를 넘었을 때 위주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 그러면은 이 전형은 학생부가 전형 요소 중에 50%가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논술 위주 그러면 논술이 50%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학생부는 학생부고 논술은 논술이고 실기나 실적은 예체능계 학생들이라든가 특기자 학생들에 해당하는 거겠죠. 수능이죠. 이제 수능이 5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만 특이하게 두 개가 있어요. 교과와 종합으로. 교과는 양적 평가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평가라는 건요, 사람 필요 없이 기계적으로 넣어서 돌려서 나오는 값. 그러니까 학생의 성적표가 이제 학생이 원서를 접수하면 대학으로 컴퓨터로 넘어가요. 그러면 컴퓨터로 넘어오면 대학교에 있는 서버가 그냥 그대로 돌려서 계산해서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는 값. 자기네가 이제 사전에 입력한 식이 있겠죠. 그거대로 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게 학종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학생부를 사람이 읽어요. 사람이 읽으면서 거기다가 정성적 평가로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량적인 거죠. 무조건 양이에요. 뭔지 어떤 맥락인지 전후좌우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냥 컴퓨터에서 돌려서 나오는 값대로 가요. 여기는 사람이 읽어보면서 그래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멀쩡히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병결을 감점 처리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대학이 병결도 감점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병결 3일 어떤 대학은 감점을 했어요. 왜 감점하냐 했더니 걔는 불성실한 애야. 몸 관리를 못하거나 뭐 이런 애야. 물론 말도 안 돼요. 없어요 지금. 제가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걔가 잘못한 건가요? 교통사고 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양적 평가는 무조건 결석이 있냐 없냐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정량적 평가 말고 정성적 평가는 얘는 결석이 3일이 있네? 왜 결석을 했지? 보니까 거기 학생부에 교통사고 입원 3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 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3일을 입원했구나. 그러면 얘는 불성실한 게 아니네. 그런데 그럼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현재 대학 중에서 정량평가에서는 질병결석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요, 질병 조퇴가 20번 있어요. 매년 고1 때도 20번, 고2 때도 20번, 고3 때도 20번. 그러면 정량지표에서는요, 이것을 질병결석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감점 요소 없어요. 가산점도 없고요. 근데 정성평가에서는 학생이 왜 1년에 20번씩이나 조퇴를 하지? 왜 조퇴했을까? 그래서 봤는데 애가 뭐 어디 몸이 허약하다든가, 그러니까 뭐 우리 몸에 지병이 있는 학생들은 조퇴가 잦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럼 뭐예요? 아, 얘는 혹시 학교 생활이 좀 불성실한 애가 아닌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적 평가에서는 감점을 안 당하는데 정성적 평가에서는 왜지? 얘가 왜 이렇게 1년에 20번? 이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아이의 학교 생활 태도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감점을 시킬 수도 있는 게 정성평가예요. 물론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대학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잠깐 그러니까 뭔가 눈에 띄는 지표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가 하고 또 나머지들을 보면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뭐가 좀 적네, 학교에서 열심히 안 살았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논술 실기 수능인데요, 뭐 여기는 특별히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위주자가 붙었기 때문에 50%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대학이 교과 60%에 교과 평가 그냥 컴퓨터로 돌려서 나오는 값 60%, 서류 평가 40, 서류 평가 40. 그러면 교과가 60이죠. 그러면 이 전형은 뭘로 분류될까요? 학생부 전형이에요? 교과 종합 중에 어디? 학생부 교과로 분류돼야 돼요. 왜? 교과가 60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대학의 교과 성적을 딱 돌려봤더니 전교 1등이 600점인데 아까 60%니까 600점인데 전교 100등이
300명 중에 전교 100등 하는 학생, 그러면 공부를 그냥 좀 잘하는 수준이겠죠? 이 학생이 598점을 받아요. 어떻게 계산식을 만들었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전형은 교과에 의해서 합격이 결정될까요? 서류에 의해서 합격이 결정될까요? 서류가 400점 있잖아요. 400점에서 합격이 결정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형식에 의한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과라고 무조건 교과가 절대적이다라고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즘 대학들이요 자꾸 전형을 희한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학생을 뽑고 싶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요즘 학생부 전형이 워낙 이제 대세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 오늘은 저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각 대학별 얘기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요즘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는데 학생부의 기록이 이제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담임은 안 적어줘요. 뭐 이런 얘기들 혹시 고등학교를 보내보신 분은 뭐 경험이 있으실 수 있고요. 혹은 주변에서라도 근데요. 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몇 명쯤 있죠? 고등학교 하나에 보통 한 50명에서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학교나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한 80명 있으면요. 거기에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학생부를 쓰는 것도 사람마다 편차가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되게 그런 걸 보세요.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근데 꼭 보면은 고3 학생들 입시 설명회 가면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학교는요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학생부를 너무 성의 없이 써줘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 학교를 다니잖아요. 가보니까 모든 학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어느 학교나 한두 분은 참 성의 없이 써준다. 반면에 그 학교 학부모님들도요. 반면에 뭐 2학년 사회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써주실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학교나 또 한두 분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 뭐 한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대학이 한 말이에요. 대학에 사정관 하시는 분들은요 1년에 학생부를 몇 개쯤 볼까요? 솔직히 고등학교 선생보다 많이 봐요. 왜냐면 고등학교 선생은 학생부를 뭘 때 봐요? 내가 쓸 때 보죠. 그러면 내가 쓰는 거는 내가 수업 들어가는 반만 봐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뭐 전교생이 1000명이면 1000명을 다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내가 수업 들어가는 뭐 5개 반, 6개 반 이렇게만 보죠. 그럼 요즘은 뭐 5개 반을 들어간다. 그러면 25명이다. 그럼 125명 거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125명 거를 쓰는 거죠. 보기는 내가 쓴 거밖에 못 봐요. 내가 담임이면 우리 반 것만 봐요. 우리 반 거는 볼 수 있어요. 나 담임 아니면 그 반 거 못 봐요. 그런데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우리 대학에 들어온 거를 이게 여러 사람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봐야 되는 건수가 어때요?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입학 전형 기간이 한 뭐 2달이다. 그러면은 사정관들 거의 밤 10시까지 막 일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 건수를 다 봐야 되고 1인당 봐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나의 학생부를 보는데 20분이 걸린다. 만약에 실제 그보다 더 걸려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일단 20분이라고 치고요. 왜냐하면 간혹 한 5초 만에 끝나는 학생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얘 뭐지? 우리 학교 왜 쓴 거야? 가끔씩 그 대학의 원서를 내는 거에 그 삶의 의미를 두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뭐 5초 만에 끝나요. 뭐야 그냥 뭐 깨끗해 성적 허접해. 그럼 뭘로 뽑아요? 볼 것도 없죠. 얘는 뭐 탈락. 근데 그런 학생들까지 있다고 쳐서 뭐 한 20분이라고 치겠습니다. 요새 그런 학생들 별로 없어가지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에 3명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아침에 출근해서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10시간 동안 앉아 있어봤자 30명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30명 보면은 사람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갔다 왔다 해야 되고 뭐 그래야잖아요. 그렇게 30명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한 달을 봐야 600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봤다. 600명 봤다. 올해. 실은 더 보지만 600명 봤다. 그래도 웬만한 학교 선생님보다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입학 사정관들이 뭐라 그러냐? 학교마다 학생부의 편차는 별로 없어졌다. 과거에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좀 대응이 빠른 학교, 늦은 학교가 있다 보니 이제 좀 했어요. 우리 스마트폰 처음 도입됐을 때도 누구는 스마트폰 잘 쓸 때 누구는 스마트폰 못 써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막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 우리나라 40대 50대 중에 카톡으로 메시지 못 보내는 분 있어요? 없죠. 카톡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야 스마트폰에 이거 카톡이란 걸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까는 거냐 하면서 막 이거 누르는 것도 익숙치 않고 했잖아요. 근데 다 적응됐죠. 그러듯이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서류평가 전형이 처음 도입될 때는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게 맞아요. 근데 이제는 하다 보니 학교 안에서 사람마다의 편차는 조금씩 있지만 결국 학교 전체로 놓고 보면 대부분 똑같다. 거의 똑같다. 그래서 별로 고민하실 거 없는데 일단 그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는 조건을 봐야 돼요. 정부가 이거는 써도 돼, 이건 쓰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학생부 지침이라고 매년 1월에 나와요. 지금 나와 있는 게 2021 대입, 그러니까 작년 고3 애들 거, 2022 대입과 2023 대입, 대학 가는 연도라고 했잖아요. 올해 고3과 고2 거, 2024 대입, 올해 고1 거. 자, 그럼 볼게요. 교과 영역은 과목당 500자를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거기에 주저리 쓰는 거 있죠. 세특이라고 부르는 거. 한 과목당 500자를 쓸 수 있어요. 좌동이니까 500자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방과활동 미기재. 미기재라는 건요 안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에서 방과학교라는 걸 하고 학생들이 그걸 들으면 선생님들이 그걸 썼어요. 방과학교 뭐를 들었다. 또는 그 방과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걸 했다.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 못 써요. 그랬더니 그거 좌동이야.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또 붙었어. 영재교육,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자, 미기재하고 미반영은 뭐가 다르냐? 미기재는 아예 안 쓴다. 미반영은 쓰긴 쓴다. 그런데 대학의 학생부가 갈 때 그게 빠진다. 그러니까 얘 학생부에는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고등학교 학생부가 대학으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넘어갈 때 그건 빠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부의 기록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이게 대학 입시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써지거나 안 가거나 똑같죠. 써놓고 안 가는 건요 오히려 공간만 차지해. 그잖아요. 자, 그럼 어때요? 교과 500자 중에 과거에 썼던 방과학교나 뭐 영재교육, 발명교육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과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수업의 중요성이 커진 겁니다. 왜? 수업 시간에 한 내용으로만 쓰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뭔가를 하고 뭔가를 관찰한 거를 썼어요. 그거 쓰고 방과학교도 쓰고 영재교육도 썼는데 영재교육 빼, 방과학교 빼, 그럼 뭐만 남았어? 수업 시간 내용만 남은 거죠. 이제 그것만으로 500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500자를 다 채우라는 규정은 없어요. 정말 깝깝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담임할 때 자기 평가서를 좀 써봐라. 학기 말에 우리 반 애들한테 너는 한 학기 동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니? 써봐라 했더니 한 명이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나는 다른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잤다. 실제로 우리의 반 선생님들 중에 걔 정수리밖에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맨날 이렇게 엎드려 자가지고 정수리만 보여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지가 잘한 걸 쓰라 그랬더니 내가 좀 잘한 건 뭐냐, 좀 부족했던 건 뭐냐 이런 걸 쓰랬더니 난 다른 애들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제일 잘한 거다. 그만큼 뭐가 한 게 없다는 얘기죠. 걔가 저희 반 꼴찌였거든요. 성적은 정말 고등학교는 등급으로 내잖아요. 비둘기 9999999 어쩌다가 실수로 하나 8. 그래서
899999 그래서 그 비둘기 등급을 받는 놀라운 친구였는데 걔가 이제 한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친구는 쓸 말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별 기상천외한 표현을 다 써요. 제가 본 최근에는 어떤 표현을 어떤 선생님이 써놨어요. 규칙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움. 그러니까 규칙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근데 뭐라도 써야 되니까 이 학생은 규칙에 대한 생각이 자유롭다. 뭐 별의별 걸 다 써요. 근데 자 그럼 그런 학생도 이렇게 쓰긴 써요. 뭐라고? 근데 뭐 당연히 이제 500자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의견. 이건 담임선생님이 이제 연말에 쓰시는 거예요. 500자를 썼는데 똑같아. 이건 특별히 다른 거 없어. 자 자율활동. 애들이 뭐 학급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쓰죠. 500자를 쓰는데 똑같아. 동아리 활동 500자를 쓰는데 똑같아. 공간은 똑같아. 정규 동아리라는 건 원래 우리 1교시부터 7교시 수업 시간에는 동아리 있죠. 그거는 똑같아. 자율 동아리 요즘은 애들이 지네가 동아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율 동아리라고 하거든요. 자율 동아리 기재였어요. 작년까지는. 올해 고2, 고3은 연간 1개 30자까지만 기재할 수 있대요. 제목 포함해서. 그러면 뭐 적을 수 있어요? 얘 자율 동아리 이거 했음. 그럼 끝이죠. 근데 실은 동아리 활동에 이게 전부 500자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율 동아리라고 따로 칸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500자 중에서 일부를 자율 동아리가 쓰는 거예요. 그럼 자율 동아리 쓸 수 있게 이렇게 줄었죠. 그런데 올해 고1 애들은 아예 미반영. 쓰는 건 자유인데 대학 갈 땐 빠진다?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의 중요성은 어떻게 됐어요? 확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동아리는 원래 그대로 500자 있는데 자율 동아리의 중요성이 빠져버렸어. 청소년 단체 활동도 기재했는데 이제는 단체명만 기재하다가 아예 안 쓴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청소년 단체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안 쓴대요. 학교 스포츠 클럽을 기재했는데 요거는 그대로 써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 없죠. 중학교가 학교 스포츠 클럽이 많죠. 소논문을 예전엔 쓸 수 있었는데 기재 금지. 좌동 이제 기재 금지죠. 그러면 동아리 활동도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하던 자율 동아리는 안 중요해지고 그러면 뭐가 중요해졌다? 정규 동아리가 중요해졌다. 이제 또 볼까요? 봉사활동. 또 봉사활동 학부모님들 굉장히 민감하시죠? 예전에는 연간 특기상 500자를 썼어요. 미기재 안 써요 이제. 똑같아. 자 예전에는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을 기재했어요. 올해 고2 애들 고3 애들까지는 그대로 해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건가 모르겠네. 그러면 애가 나 혼자 어디 가서 뭐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뭐 동네 도서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거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그러니까 이제 뭐요? 봉사활동도 학교가 시키는 걸로 해야 돼. 진로활동 700자예요. 이것도 글자 수 많아. 좌동. 예전엔 진로희망 분야를 썼어요. 그래서 뭐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외과 의사, 3학년 때 흉부외과 의사 이렇게 쓰는 해괴한 짓을 하고 그랬죠. 애들이 막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계속 행정학이라고 썼는데 갑자기 국문과를 가도 되나요? 뭐 이런 거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런 게 심하니까 대학들은 그랬거든요. 아무 상관없다. 네가 뭘 옛날에 희망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자꾸 그걸 막 그렇게 중요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심지어 예전엔 부모님 것도 같이 쓸 때는 1학년 때는 부모와 다르게 쓰다 2학년 때 부모랑 같이 써라. 왜? 부모님을 설득할 정도로 그 진로에 대한 뭐 그런 정말 소설도 참 잘 써요. 그 사람들 다 소설가 시키면 될 것 같아. 근데 대학은 그딴 거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 뭐해? 쓰긴 써요. 대학 갈 때 빠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1학년 때 무슨 꿈 꿨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네가 고3 때 무슨 생각했는지는 중요해.
그건 지가 이제 원서를 내면 그때 바로 아는 거니까. 똑같이 갑니다. 수상 경력, 예전에는 상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상을 받네 못 받네, 뭐 상을 몰아주기 하네. 아니 저기요, 일반고에서는요 몰아줄 게 없어요. 아니 왜냐면요 일반고는요 아이들끼리 그 몰아주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애가 잘했는데 우리 애보다 못한 애가 성적이 좋다고 걔한테 상을 줬다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 대부분의 일반고는 가보면요 아이들의 그 급간차가 굉장히 커요. 워낙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뭘 몰아주고 할 것도 없어요. 실제 학교들은 몰아주기 안 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채점을 했는데 잘하는 애가 뽑아보니,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하는 대회들이 다 뭐예요? 공부에 관련된 대회들이잖아요. 뭐 가끔 뭐 축구 대회, 농구 대회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학교의 대회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경시 대회류, 보고서 쓰기 대회류, 무슨 영어 말하기 대회, 다 교과와 관련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애가 그 상도 잘 받겠죠. 그러니까 실은 몰아주기 안 하거든요. 학교들 중에 몰아주기 하는 학교 없어요. 왜 몰아줘? 몰아줄 이유가 없는데. 아니 가만히 아주 공정하게 해도 어차피 그놈들이 상 받는데 왜 몰아줘? 아니 그잖아요. 얘가 우리가 공정하게 했으면 상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야 얘가 전교 1등인데 요번에 예선 탈락했어. 그러면 그럼 안 되지. 전교 1등이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본선 통과시켜줘. 이게 몰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왜?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여 자체를 안 해. 참여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너무 성의 없이 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상 주기도 되게 쉬워요. 좀 완성도 있게 해오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완성은 해내네. 좀 부실하게 해내네. 이거는 제목만 쓴 거에 가까우네. 그렇게 딱딱 끊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왜요? 완성도 있게 해낸 애들 몇 명만 놓고 거기서만 금상, 은상, 동상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해내네, 장려상. 그잖아요. 그리고 싫으면 그렇게 하면 굳이 뭘 몰아줄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몰아주기가 있을 수 있냐면 경쟁이 아주 치열한 학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왜 경쟁이 치열할까요? 우수한 학생들이 밀집된 학교가 치열해요. 그런데 그 학교들은 내신 등급이 안 좋아요. 왜? 지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는요 수상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요, 야 우리는 어차피 그런 전형 잘 안 해. 우리 안 몰아줘. 그래요. 저도 이제 선생이니까 제 친구들 중에 그런 학교의 선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아주 치열한 학교 막 했더니 애들이 막 대부분 90점 넘겨가지고 어떻게 1등 줄까 막 고민하는 이런 애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시끄럽다 그래서 올해 고2 고3 애들은 학기당 1개 갑니다. 그런데 올해 고1부터는 아예 안 가요. 이제 상을 받거나 말거나. 독서활동 책 제목과 저자명을 썼거든요. 이제부터는 쓰긴 써요. 대학에 안 가요. 자, 여기까지 딱 보면요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학생부 기재 요령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 매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1교시부터 7교시 사이에 한 거는 더 중요해지고 1교시부터 7교시 사이 바깥에 한 거는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정규 수업 7교시 안에 하죠. 방과학교 7교시 바깥에 하죠. 영재교육도 언제 해요? 7교시 바깥에 하죠. 그런 건 다 빠져나가. 자율 정규 동아리는 7교시 안에 하는 거죠. 자율 동아리는 7교시 바깥에 하죠. 빠져나가죠. 청소년 단체 활동도 7교시 바깥에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빠져나가요. 소논문을 쓰면 언제 썼겠어요? 7교시 바깥에 썼겠지. 그렇잖아요. 안 돼요. 봉사활동도 지원자 한 건 안 되죠. 지원자는 봉사활동은 언제 가요? 7교시 안에 가요? 7교시 바깥에 가요? 7교시 바깥에 가는 거죠. 진로활동, 진로 희망사항, 내가 뭘 희망하냐는 7교시 안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죠. 이것도 빼버려. 수상, 상은 언제 대회예요? 1교시부터 7교시 사이에 수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대회를 주로 언제 해요? 7교시 끝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빠져. 독서, 책은 언제 읽어요? 집에 와서 읽잖아요. 7교시 안에 하는 거예요? 7교시 바깥에 하는 거예요? 7교시 바깥. 아시겠죠? 이제는 1교시부터 7교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활동, 요것이 중요하고 7교시 바깥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 3년의 추세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우리의 합리적 예상은 뭐예요? 앞으로도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 중심으로 학생부가 될 것이고 정규 수업 시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에는요 기재 금지어도 있어요. 기재 금지어. 왜냐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어떤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드러낼까 봐. 뭐 이를테면 진로 사유에 의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의사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왜 얘가 의사를 희망하는데 뭐 그런 거 쓸 수 있잖아요. 의사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의료 계통에 관심이 높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학생의 영향이에요, 부모의 영향이에요? 그거는 부모의 느낌이 갈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걸 딱 넣잖아요. 삐익 하고 울려요. 너 지금 기재 금지어 넣었다라고 떠요. 경고가 떠요. 그리고 그거 교장한테도 딱 통보가 가요. 이런 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담당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실수로 입력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학생, 아니 솔직히 부모가 의사인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이 진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했더니 너는 왜 이런 걸 희망하니? 선생님 저희 아버님이 의사신데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쭉 입력을 하면 그게 삑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이제 지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 흐름이 뭐다? 무조건 정규 수업 시간에 지가한 거로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집 인원은 좀 봐야지. 모집 인원의 추세를 보는 거예요. 2021, 2022, 2023. 왜 2023까지만 제가 얘기했죠? 2023 대입까지는 발표가 됐죠. 4월 말에. 나머지는 발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래 3년치를 통해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어. 수시 모집이 26만 7천, 26만 2천, 27만 2천. 만 명이 늘었어요. 정시 모집은 8만 4천, 7만 6천. 7,400명이 줄었어요. 요새 뭐 정부가 정시를 늘리라고 어쩌고 했다는데?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은 2,570명이 늘었어요. 이게 전국 데이터예요. 근데 우린 전국 데이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여기다 금천구에 계시잖아요. 저기 전라남도 남해안 거기에 어느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지금 벌써 관심이 가세요? 안 가시죠? 저기 충청남도 서산, 당진, 태안 그쪽에도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 대학이 어떻게 뽑는지 나는 관심 없어요. 왜? 우리 아이는, 우리 아들과 딸은 어디를 갔으면 좋겠어요? 서울. 아무리 못해도 집에서 갈 수 있는 데 관심이죠. 물론 불행하게도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어머님들의 그 항상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뭐를 먹여요? 아인슈타인 이런 거 먹여요. 그러다가 서울 우유 먹이죠. 그 다음에 뭐 먹여요? 연세 우유 먹여요. 그 다음에 건국 우유 먹여요. 그 다음에 삼육두유 먹여요. 그 다음에 뭐 먹죠? 아니요, 저지방 우유 먹어요. 항상 우리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까지 안 보여. 근데 이상한 건 요거 2,570명이에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막 정원을 막 늘려도 돼요? 대학의 정원은 정해져 있죠. 솔직히 요즘 뭐 대학들 정원을 못 채운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아니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고 그 난리인데 왜 정원을 늘려? 왜 모집 인원을 늘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부가 지정한 이 첨단 분야, 신기술 분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분야의 학과들에 대해서는
대학이 모집 단위를 신설하거나 기존 모집 단위를 증원하는 것을 정부가 허용해 줘요. 왜? 요 분야들은 정부에서 볼 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로 한 분야예요. 정부도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끔씩 뉴스 보면 정부가 어느 분야에 뭐를 투자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야는 어떻다? 투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채용이 많아져요. 채용이 많아져야 되면 관련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죠. 근데 관련한 전문 인력을 누가 공급해요? 대학에서 그걸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분야는 대학 정원을 늘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요 분야에서 일어난 인원이 3,000명이 늘었어요. 근데 아까 2,500명 늘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지방 쪽 대학들이 이 대학들이 정부에 무슨 이런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내요. 뭐 정부라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심사해가지고 했잖아요. 심사하니까 심사 지표가 있는 거고. 근데 심사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학생들 충원율, 뭐 등록률, 뭐 이런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지방 대학들이 정원을 못 채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 안에서 인기가 없어서 학생을 못 채우는 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30명 뽑던 거를 20명으로 줄여. 그리고 여기를 이제 정부 뭐 첨단과학 분야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인공지능학과 AI학과를 우리가 신설을 하겠다. AI학과 30명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30명 승인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과에서 5명, 저과에서 10명, 저과에서 10명 해가지고 30명을 줄이겠다. 그러면 그 대학은 실제 모집 인원은 는 거예요, 안 는 거예요? 안 는 거죠. 30명을 줄이고 30명을 늘렸으니까. 그래서 실제 늘어난 인원은 요 분야에서 3,000명이 넘게 늘었는데 대학 모집 인원은 2,500명만 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앞으로 요 분야는 어떤 분야? 취업이 잘 될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대학을 왜 가냐라고 했을 때 뭐 학문 연구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취업이라는 걸 생각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물론 아이의 소질과 적성이 안 맞으면 죽어도 못 해요. 이를테면 제 제자 중에 하나는 그 우리나라 법무법인 김앤장이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법무법인이죠.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직원, 정규직으로. 좋은 회사잖아요. 석 달 만에 관두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비서였거든요. 나는 비서직이 안 맞는다. 그런데 어떤 애는 지금 비서직만 10몇 년째 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계속 비서 일을 해요. 비서직이 잘 맞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똑같은 자리라도 사람마다 맞고 안 맞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 분야가 좀 맞져요. 그러면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앞으로 좋겠다. 이를테면 여기 이것도 있잖아요. 미래자동차. 우리 금천구에서는 바로 다리 넘어가면 뭐 있어요?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이 있죠. 그러면 그런 기아자동차 같은 큰 자동차 회사, 현대차, 기아차 같은 큰 회사의 어떤 파트, 미래자동차 분야에는 투자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야, 그런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분야의 학과를 가는 거는 매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리고 아니 꼭 이과들만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여기와 연결될 만한 게 있으면 그쪽과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쫙 있는데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뭐예요? 우리 문과 이과로 나누면 문과일 것 같아, 이과일 것 같아요? 네, 다 이과예요. 근데 핀테크,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죠. 그럼 금융이잖아요. 아, 그러면 나는 경제학과를 가더라도 좀 뭐를 활용한 경제, 좀 이게 IT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경제. 그러면 상경계열을 가더라도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경제학과를 가더라도 대학교 다니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데 좀 알고 역량을 키워놓으면은 훨씬 더 그쪽으로 가기가 좋겠죠. 이를테면 인공지능 하면 맨날 우리
그 요즘 휴대폰에 다 인공지능 앱이 있잖아요. 말로 하죠. 뭐 오늘의 날씨는 뭐 이러면 오늘의 날씨는 뭐 어쩌고 막 해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음성 언어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누구랑 관계돼요? 국문과랑 관계돼요. 우리 국어에서 국어 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는 발음하면 뭘로 소리 난다 있죠? 그러면 요렇게 소리가 난 단어는 실은 무슨 단어야라고 역산을 해야죠. 컴퓨터 마이크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 그 소리 나는 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역산을 해야 되죠. 그 역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게 실제 소리는 저렇게 난다. 그러니까 A가 B로 소리 난다는 걸 알면 그거를 기계적으로 B라고 입력이 되면 A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건 뭐야? 국어 음성학이잖아요. 국어에서 소리에 대해서 음운 변동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뭐랑 관계돼? 인공지능이랑 관계돼. 그러면 국어학을 하더라도 그런 쪽과 관련을 맺어 놓으면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왜? 무슨 것든 일단 되게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다 보면 다 말로 지시하잖아요. 뭘 키보드로 쳐서 지시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한번 잘랐어요. 2022 수도권 비수도권, 2023 수도권 비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아까 2,500명 중에서 2,200명이 수도권에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일단 수도권 대학들은 모집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증가를 시켰고요. 비수도권 대학들은 증가를 시켜줬는데 저쪽을 감소시키면서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 순증분이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수시가 수도권은 64.7대 35.3. 잠깐 아까 비교를 해보셔야죠. 78대 22였죠. 그런데 64.7대 35.3이죠. 수도권으로 오니까 뭐 비율이 올라갔다? 정시 비율이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좀 더 보면 여기 쭉 보세요.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눈에 가시죠. 좀 더 이제 관심들이 많이 가시죠. 예,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 한 10여 개를 뽑아서 그냥 제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대학으로 해서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학들은 2023에서 교과로 6,000명을 뽑고 종합으로 18,000명을 뽑고 논술로 4,000명을 뽑고 수시 합계, 요건 수시 합계입니다. 31,0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요거 다 합치면 31,000 나오냐?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아니 모집 인원이 있는데 실기 전형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시에 실기 전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요렇게가 수시인데 제가 그냥 그 실기는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실기는 하는 학생만 하면 특이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얘네 셋을 합친 다음에 여기 합계해서 빼면 그게 뭐예요? 실기예요. 근데 실기는 그냥 실기를 잘하면 붙어요. 말이 필요 없어. 너 미술이야? 그림 잘 그리면 붙어. 너 음악이야? 음악이야 뭐야? 성악이야? 노래 잘 부르면 붙어. 노래가 어떻게 잘 부르는 거냐? 그건 나도 몰라. 니네 교수님이 보시고 쟤 노래 잘 부르네. 그래서 왜냐면 음악 실기 시험을 칠 때 성악 노래 부르거든요. 지정된 아리아를 불러요. 두세 곡을 불러요. 그럼 두세 곡을 부르는 걸 듣고 교수님이 점수를 줘요. 심지어 요즘은 그런 것도요 공정하게 한다고요. 애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수험생은 커튼 쳐져 있는 뒤에서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그냥 진행자가 자 지금부터 첫 번째 학생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1 쓰고 이제 들어와서 막 주어진 노래를 랄랄랄랄라 부르면은 교수님들이 듣고 너는 A, 너는 B 이렇게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빼놨어요. 자 그리고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전년도 2022와의 차이예요. 여기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합계. 그럼 수능과 합계가 일치하냐? 여기는
건대는 일치하는데 여기 경희대는 일치하지 않죠. 2100인데 2400이죠. 왜? 경희대 뭐가 있어서? 실기전형이 있어서 은미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일일이 다 대학별로 보면은 너무 정신없으니까 합을 볼게요. 교과 6,000명, 종합 18,000명, 44,000명에 정시 수능이 2만 명이 뽑습니다. 이쪽은 정시가 많이 뽑죠. 정시가 많이 뽑습니다. 왜? 정부가 2019년 11월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해서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에게는 수능 위주 전형을 40%를 뽑으라라고 했어요. 수능 위주 전형 40%를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16개 대학들은 2022 대입과 2023 대입 2개년에 걸쳐서 수능 40%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3 대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능은 는다 안 는다? 이제 안 늘어납니다. 수능은 이게 끝이에요. 왜? 그 16개 대학이 다 40%를 채웠기 때문에. 만약에 16개 대학이 40% 이상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정부가 그 40%보다 높은 퍼센트를 제한할 때예요. 이제 50%를 뽑아라 이러면 정부는 또 정부의 요구에 맞추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면 맞출 것이냐 안 맞출 것이냐. 아니 대학이 수능을 늘릴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안 늘려요. 왜 안 늘리느냐. 일단 팩트를 하나 먼저 볼게요. 여기 있는 대학들이 전부 그 16개 대학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홍익대는 그때 지정받은 16개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16개 대학을 선정한 게요, 무슨 대학의 서열을 갖고 선정한 게 아니라 학생부 전형하고 논술 전형의 합계를 비율로 선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여대하고 홍익대가 거기에 살짝 모자라서 빠졌어요. 그랬더니 홍익대가 어떻게 했느냐. 홍익대 딱 보세요. 지금 수능 전형 마이너스 177명. 남들은 다 늘렸잖아요. 여기 요런 대학들 지금 많이 늘렸잖아요. 여기 파란색이 늘린 거고요, 빨간색이 줄인 거거든요. 근데 홍대는 줄였죠. 나머지 대학들은 늘렸죠. 요 대학들은 뭐냐면요, 2023까지 40%를 채우는 대학들. 근데 요거 그럼 이거 늘린 게 아니죠. 그럼 이건 뭐냐, 이미 작년에 40% 채운 대학들. 그러니까 작년에 40% 채웠으니까 이젠 더 늘릴 게 없어. 그런데 이건 뭐냐면 2월 인원 때문에 우수리 한두 명, 요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본적인 패턴을 늘릴 생각이 없다예요. 근데 홍익대는 왜 줄였느냐, 그 40%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대입 공론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몇 년 됐어요.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공론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 그 공론화 결과가 뭐냐면, 대학들은 교과 30 이상 뽑던지 또는 수능 30 이상을 뽑아라 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대가 그러면 우리는 교과로 30%를 뽑겠다 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야, 교과 30은 지방대들한테 적용해 주는 거지 서울에 있는 대학이 교과를 30 뽑으면은 곤란하다 라고 해서, 그럼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을 30% 뽑으라는 거예요. 홍익대는 여기 보시면 1285, 2850명, 그러니까 그냥 2800에 1200, 4000명이죠. 4000명에 1280, 1200명, 딱 30%죠. 그러니까 홍익대는 뭐만 뽑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만 뽑을 거야. 왜? 정부는 아니 어떤 대학들은 40% 뽑으라고 요구했는데 왜 30%만 뽑아? 대학들은요, 입학 전형을 그냥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뭘 고민하냐면요, 어떤 학생이 대학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뽑은 전형이 여러 개잖아요. 어느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는가, 어느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학점이 좋은가, 심지어 서류 평가를 해서 들어온 전형 애들은요, 그 서류 평가 요소별로 또 점수에 좋고 나쁨이 있겠죠. 어느 요소의 점수가 좋은 애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학점이 좋은가, 이런 걸 따져요. 그런 걸 대학들은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단 연구, 학생들이 쭉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종단적으로 연구를 한다 이 뜻이죠.
대학들이 이거를 거의 십몇 년째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런데 결론을 내보니까 많은 대학이 입학했는데 중간에 학교 관두는 비율, 중도 탈락률, 이거 높은 전형이 좋아요, 나빠요? 대학 입장에서는 안 좋은 전형이죠. 우리가 뽑았으면 우리 학교를 잘 다녀야지. 그러면 어느 전형이 중도 탈락률이 높냐를 다 통계를 내봤더니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대학이 수능 전형의 중도 탈락률이 학생부 전형 중도 탈락률의 약 10배쯤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에서 1%가 탈락하면 수능 전형률은 10%가 탈락하는 거예요. 물론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겠지만 대략 10배쯤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어때요? 야, 학생부 전형으로 300명을 뽑으면 그중에 3명이 관두고 297명이 학교를 다녀. 근데 수능 전형으로 300명을 뽑으면 30명이 관두고 270명이 학교를 다녀요. 어느 게 더 전형이 더 좋아요? 30명이 관두는 전형보다 3명 관두는 전형이 더 좋은 전형이죠. 그러니까 대학들은 요즘 수능 전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를 안 다니는데 뭐 뽑았으면 다녀야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혹시 가게를 하시는데 알바 직원이라고 좋은 애라고 뽑아놨는데 오자마자 이틀 만에 관둬버려. 그 뭐해? 왜 뽑은 거야 나는? 괜히 걔 뽑았다고 와서 잘해보자 하면서 일 가르쳐 주느라고 나도 일 못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가르쳤더니 이틀 만에 관둬버리면 짜증나잖아요. 또 뽑아야 되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학들은 아이들의 학점 추세도 봐요. 어느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학점이 좋은가, 어느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학점이 나쁜가. 그런데 대학들이 이제 그렇게 뒤져보니 학생부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4학년 때 학점이 좋더라 이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딱 뒤져보니까. 그리고 학생부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안 관두고 열심히 다니더라 이거예요. 안 관두고 열심히 다니니까 학점이 좋지. 아니 그잖아요. 얘가 나 이 학교 다닐까 말까. 걔가 그런 생각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공부 대충 했겠지. 근데 난 이 대학 다닐 거야. 나 이 대학 온 게 좋아. 그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대학들은 지금 더 이상 정시를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 뭐 우수하냐 안 우수하냐 얘기가 아니에요. 왔더니 학점 안 좋아. 대학 학교 잘 관둬 안 다녀. 그러면 뽑을 이유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은 수시를 더 뽑고 싶은데 아까 얘기한 그 공론화 결과라든가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정부가 요구한 숫자가 있으니 그만큼은 뽑겠다. 그러니 현재 수능 인원에서 앞으로 수능 인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히려 지방으로 가면 수능으로 정원을 못 채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학생부 전형을 많이 뽑자. 어차피 안 관둘 애들인데. 그러니까 지방 쪽 대학들은 수시 모집으로 철저하게 지금 몰려가고 있고요. 근데 서울 쪽 대학들은 정부의 요구 때문에 정시를 일정 부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실제 버티고 싶어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러면 근다치고 그래. 뭐 대학의 의도가 그렇든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 돼. 그잖아요. 대학이야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내가 할 바가 뭐야. 그래서 딱 봤더니 6,000명, 18,000명, 4,000명, 2만 명. 그래도 2만 명이 제일 많은데. 2만 명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강민정 의원이 국회의원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교사 출신이래요. 뭐 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력을 봤더니 교사 출신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국회의원은 요구 자료라는 걸 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의 국회의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뭐 국회에서 막 뭐 질의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셨는데 뭐 했냐? 12개 대학 어떤 느낌일지 아시겠죠? 네, 그 대학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학들 중에서 12개입니다. 정확하게는 더 요구했는데 몇 개 대학이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제출을 안 했대요. 그래서 12개 대학만 발표를 했는데 재학생 비율과 졸업생 비율을 수능 위주 전형에서만 뒤진 거예요. 그래서 2016년 대입
2016년 대입, 2016년에 입학한 애들은 재학생이 48.2에 졸업생이 51.8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요 파란 선이 재학생 선이거든요. 쭉 내려와서 2020 대입에서는 34.4로 떨어졌어요. 그럼 올해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애들이 2021 대입. 자, 짐작을 해보세요. 이 추세선은 요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꺾였을까요? 그대로 내려갔을까요? 예, 5년 동안의 추세는 거의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러 대학들의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여러 대학들에 들어본 바에 하면은 이 추세의 흐름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지금 저학년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지금 고3 혹시 학부모님 계세요? 예, 고3 학부모님은 고민하실 게 없어요. 근데 혹시 고1이나 중3 학부모님들, 자녀가 둘 있으시군요. 네. 그러면 이 고1이나 중3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이 비율이 확 올라갈까요?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러면 요 표를 다시 봐야 됩니다. 실제 수능으로 뽑는 2만 명 중에 고3 재학생이 몇 퍼센트나 붙었을까요? 실제 얼마나 붙을까요? 2023 대입에서 많아야 절반이겠죠. 물론 대학들은 뽑을 때 얘가 재학생인지 졸업생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수능 성적 좋으면 뽑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사람이요, 재수를 할 때는요 수능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없냐면요, 얘도 고3 때가 있었겠죠. 자, 재수를 해도 안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입시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필요하시면 뭐 시간과 에너지는 좀 드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남의 나라 국민을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귀화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귀화하신 분 있고 우리나라임에도 거기 가서 귀화하시고 시민권 얻으시고 하신 분들 있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법원에 가서 절차 밟으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은 흔치는 않지만 바꿀 수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부는 안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가 고3 때 있던 그 학생부, 그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수를 한다고 학생부가 바뀌어요? 학생부에서 바꿔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이름만 바꿔줘요. 내가 법원에 가서 개명을 했다 그러면 그때 이름은 바꿔줘요. 나머지는 안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얘는 왜 재수를 할까요? 수시 때 학생부 전형으로 붙었다 못 붙었다? 왜 못 붙었을까요? 아니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근데 왜 못 붙었을까요? 꽤 괜찮게 합니다. 그냥 고3에서 제일 흔한 모습이 이겁니다. 담임이 부릅니다. 1번아 이리 와봐라. 넌 내가 보니까 너는 저 가대학 정도를 학생부 전형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학생이 예, 저도 가대학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가대학 쓰자. 그럼 쓰면 되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잘 붙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이럽니다. 1번 학생 이리 와봐라. 너 아무개야 이리 와봐라. 너 가대학 정도 쓰면 어떨까 싶다.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 가대학은 죽어도 안 갑니다. 저는 가대학보다 좋은 나대학 이하로는 절대 안 갑니다. 이런 그림들 그냥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고3 담임은요 애 원서를 강제로 쓰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쓰겠다면 쓰는 거예요. 애는 써요. 나대학을 써요. 그리고 나대학을 붙으면 다행이야. 근데 나대학을 떨어졌어. 그러니까 재수를 하겠죠. 나대학을 붙었으면 당연히 다녔겠죠. 떨어졌잖아요. 재수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재수를 하면서 재수할 때 다시 가대학의 원서를 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고3 때도 안 간다고 했던 그 대학을 재수를 하면서
아 그래 우리 고3 때 담임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가대학을 다시 가야지 할 확률 별로 없어요.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뭐가 있냐면요, 고3 때 가대학을 썼는데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수해서 가대학을 썼는데 붙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왜 붙냐? 이게 입시라는 게 상대평가다 보니까요, 대학에서 그런 말들을 해요. 가끔씩 보면 어느 특정 모집 단위의 애들이 아주 몰릴 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해 심사를 하다 보면 아 올해는 참 아깝다, 작년 같았으면 그냥 붙을 애들인데 떨어뜨려야 되네, 올해 좋은 애들이 그냥 많이 올린 거예요. 반면에 어떤 모집 단위는 아이고 얘네들은 복 받았네, 작년 같았으면 떨어질 애들이 올해는 이상하게 좋은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몰려서 떨어진, 아쉽게 떨어진 애가 올해 쓰면 붙어요. 하지만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실제로 요 학생부 전형은 약 90% 정도가 재학생이에요. 아예 교과 전형은 거의 절대적으로 재학생이고요, 종합 전형도 한 90%가 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이 대학들은 한 16,000명 정도를 뽑혀요, 재학생이. 그런데 여기서 학생부 재학생은 수능 전형으로 얼마 정도 뽑혀요? 한 7,000명에서 10,000명밖에 안 뽑혀요. 그러니까 굳이 고3 때부터 재수가 목표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들은 자꾸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부 전형으로 가라, 학생부 전형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셔야 된다가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이제 학생부 전형 준비를 해야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아까 저기 고3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요즘 고등학교는 선택형 교육과정이죠. 학교마다 폭의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과목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고등학교의 창체활동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있고요. 일단 교과 중에 보통과 전문이 있는데요.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은 특목고가 주로 배우는 과목이고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가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별로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고도 전문교과 1이나 2를 대설할 수 있어요. 다만 과목이 주로 그 애들을 위한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과목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보통교과가 이제 보통 아이들, 즉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인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어요. 공통과목은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배워요. 그러니까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다 공통과목은 배웁니다. 선택과목을 배우는데요, 선택과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러니까 수준이 어디 수준? 고등학교 수준,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은 뭐를 들으면 된다? 일반 선택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야 할 가장 일반적 과목이 일반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은 학생의 진로에 따라 듣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진로 선택이 새로 생긴 거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좀 많아요. 진로 선택은 뭔가 심오하고 고상한 건가 보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중에 교과별 심화학습은 진짜 심화예요. 어려운 과목이에요. 융합, 뭘 알아야 융합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애가 뭘 융합해? 그죠? 뭘 알아야 융합하죠? 그러니까 융합학습형 과목은 좀 어려워요. 진로 안내학습의 진로는요, 직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 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 주로 어떤 학교 애들일까요? 특성화고 애들. 그러면 자, 진로 안내학습형 과목들은 주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실생활 체험학습은 애들이 모든 교과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교과는 좋아하고 어떤 교과는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교과는 잘하고 어떤 교과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한테 무조건 다 배워라 그러면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과를 싫어하거나 이 교과를 못하는 애는 실생활과 연결지어서 좀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해라 라고 만든 과목이 실생활 체험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다 어려운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진로는 진로인지 나는 사회를 좀 못하는 진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사회에서 좀 쉬운 거 실생활 체험학습형 과목 들으면 되는 거죠. 나 사회를 좋아해. 그럼 사회에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 들으면 되는 거죠. 자, 고등학교 오늘은 목표가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저학년 학부모님들이니까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용어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일단 기초란 용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초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묶어서 기초라고 부릅니다. 왜 이거냐? 우리나라는요, 학생들한테 과목을 골라서 들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떤 과목을 골라 들을 것 같아요?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 들을 것 같죠?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교과가 입시에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학생들한테는 국영수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이 국영수만 하면 큰일 나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기초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까지 합친 얘네가 전체의 50%를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니 왜 우리 애가 국영수를 더 배워서 공부를 더 해보겠다는데 안 된다 그러냐? 50%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배워요. 그 다음에 여기 단위라는 말이 있죠. 여기도 필수 이수 단위예요. 제가 그냥 칸이 좁아서 필수 이수까지만 썼어요. 그러면 단위라는 말은 뭐냐?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하면 1단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애가 국어를 일주일에 1학기에 3시간, 2학기에 3시간 공부했어요. 그럼 얘는 국어를 몇 단위 공부한 거예요? 3단위, 3단위에서 6단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단위수예요. 그리고 필수 이수 단위는 학생들이 아무리 그 교과 영역을 싫어하더라도 이 영역별로 이만큼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 갔더니 자꾸 뭘 꼭 들으래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뼛속까지 이과예요. 나 공대생이야. 나 사회 싫어해. 그런데 학교에서 사회 꼭 들으래. 왜? 통합사회 들었는데 1학년 때 그게 8단위예요. 근데 10단위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 더 들어야 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래서 요거는 누가 정했냐? 국가가 정해준 거예요. 모든 고등학교 똑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니 왜 이걸 들으랜다니? 요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영수부터 쭉 볼게요. 자, 국어 이쪽은요 별로 고민이 안 돼요. 왜? 일단 문학 뭔지 모르시는 분, 학교 때 문학 안 배워보신 분, 시, 소설, 수필, 희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현대문학, 고전문학 그거예요. 독서, 읽기. 학생들은 일명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무슨 설명문, 논설문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읽기 중에는 문학을 읽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여기 들어있어요. 화법, 작문. 화법, 말하기, 듣기. 작문, 쓰기. 얘는 뭘 말하고 쓰는 걸 배우겠다. 언어와 매체인데 요 언어가 국어의 문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는 애들이 문법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체로 안 좋아하죠. 몇몇 애들 빼놓고는. 그리고 애들이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는 좀 어렵겠네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애들이 싫어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체는 뭐냐? 요새 매체 시대잖아요. 그래서 매체의 수용과 창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문학과 독서는 수능 공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들어요. 전국에 수능 공통 과목을 안 가르칠 학교가 있겠어요? 다 듣죠. 수능에서는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만 시험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만 공부하면 되나? 근데 어떤 애는 둘 다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둘 다 반드시 배워라.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은 네 알아서 봐라. 어떤 학교는 둘 중 하나가 지정, 하나는 선택 안에 들어있어요. 배우든 안 배우든 네 알아서 해라. 그거는 이제 학교 사정에 조금씩 다릅니다. 하면 되고요. 진로 선택,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가 있는데요. 일단 실용국어, 국어에도 실용국어가 있고요, 수학에도 실용수학이 있고요,
영어에도 실용 영어가 있어요. 얘네 실용자가 똑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국어, 수학, 영어입니다. 그러면 실용국어, 실용수학, 실용영어는 많은 학생들이 배울 필요가 없죠. 물론 필요한 학생들은 있어요. 소수는. 하지만 보편적인 학생들이 배울 만한 성격은 아니다. 그다음에 심화국어는 공통과목 국어의 심화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다른데? 얘네들은 영역별로 하나씩, 한 영역이나 두 영역만 하는 거고요. 얘는 모든 영역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게 심화국어예요. 뭔지는 아시겠죠? 자, 고전 읽기. 이때 고전은요, 국어에서 고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전 문학, 여기 부모님 세대를 딱 고려하면 관동별곡 생각나시죠? 예, 뭐 춘향전, 홍길동전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때 고전은요, 인류의 고전, 클래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것을 텍스트로 선정해서 그것을 읽고 요약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과목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럼 국어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수학. 수학은 제일 심각해요. 수학은 제일 심각한데요. 제가 이거 쓰는 법을 익혔어요. 이렇게 쓸면 지워져요. 자, 수학은 너무 심각해서요.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걸 복잡하죠? 아실 거는 간단해요. 자, 수학 1, 2는 수능 공통 과목입니다. 수능에서 수학을 보면 수학 1, 2는 다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가 수학 1, 2는 배우겠다 안 배우겠다? 배운다. 고민하지 말자. 2학년 때 수학 1, 2를 주로 배웁니다. 그다음에 미적분은 수학 1과 수학 2를 배운 다음에 배우게 돼 있어요. 선의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적분은 주로 언제 배우겠다? 주로 3학년 때 배우겠다. 빨라야 2학년 2학기에 배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면요, 수학 2를 좀 먼저 보세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뭐 말이 어려워.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미적분에는 미분법, 적분법이 있어요. 제가 얘네 둘이 지금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구별해 드리려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의 학력을 고려하여 문이과란 용어로 접근하겠습니다. 옛날 문과생들도 미적분 배웠죠. 여기서 문과생인데 미적분 안 배우신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딱 우리나라의 그 연령대가 딱 5살 차이밖에 없어요. 그 나이대라고 시도하시는 건데 대체로 고등학생 학부모를 두시기에는 좀 어리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부모를 두신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배웠던 미적분 있잖아요. 그게 수학 2에 들어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거. 그러면 이과생들이 배웠던 미적분 있죠? 그게 여기 있어요. 미분법, 적분법이에요. 그러면 자, 나는 소위 문과 계열의 대학을 갈 거야. 그러면 수일을 배우고 미적분은 안 배워도 돼요. 근데 나는 전통적인 이과 계열의 대학을 갈 거야. 그럼 미적분은 배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건 뭐 글자 그대로예요. 확률, 통계. 요거는 모든 학생이 다 배울 만한 거죠. 왜냐하면 요즘 사회과학에 통계가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통계죠. 그리고 수능 시험 볼 때 국어도 선택 과목 있다 그랬잖아요. 수학도 선택 과목 있거든요. 수일, 수이가 공통 과목이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선택 과목이에요. 이 중에 하나를 봐야 돼. 그러면 전통적인 이과생들은 뭐를 보면 될까요? 미적분이나 기하나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근데 전통적인 문과생들은 확률과 통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문과 계열 애들은 다 확률과 통계를 봐요. 거의 다. 그다음에 기하는 2차 곡선, 평면 벡터 이런 거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공대, 자연대 이런 거 가려면 기하까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옛날 이과생들이 배웠던 게 정리하면 수일, 수이, 미적, 확통, 기하 여기까지 배웠던 게 옛날 이과생들이에요. 그리고 옛날 문과생들이 배웠던 게 수일, 수이, 확통 이렇게 3개예요. 옛날 문과생이 배웠던 거. 그런데 요즘은 상경계열 가는 학생들에게도 미적분을 듣는 거를 권장해요. 왜냐하면 상경계열은 워낙 대학에 가면 수학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미적분을 좀 공부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용 수학 아까 말씀드렸고요. 경제 수학 딱 보이죠? 상경계열 학생들을 위한 수학. 근데 왜 그럼 이거 들으면 되지 왜 예를 들으라 그래? 요게 너무 어려워서요. 개설이 안 된 학교가 많아요. 근데 얘는 대부분 학교에 개설돼 있잖아요. 이과가 없는 학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듣거나 아니면 얘를 들어라. 상경계열 가고 싶으면. 왜 이게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 학교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수학과제 탐구는요. 수학적 주제로 보고서 쓰는 과목이에요. 수학을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도 괜찮을까요? 많이 좋아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수학은요. 요새 인공지능이 워낙 뜨잖아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인데요. 요거는 올해 2학기부터 학교가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2학기부터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개설된 학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국에 한 학교도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학교들은 개설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하도 뜬다니까 인공지능과 관계된 수학을 몇 가지 넣어놨는데 얘 성격에 대한 쟁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수학과 교수님들은 고등학교 때 인공지능 수학을 할 바에 차라리 요거 5개를 제대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꼭 배워야 될 만한 성격의 과목은 아닐 수도 있다. 배우면 좋지만. 근데 배우면 좋다고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 50%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수학만 배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수학만 배우다가 한 학기에 국어나 영어가 아무것도 없어. 어떤 애가 대학이 좋아할까요? 어떤 애를 딱 봤는데 얘는 수학을 3개 배웠는데 뭐야 3학년 1학기에 국어가 없네? 3학년 1학기에 영어가 없네? 좋아할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수학만 몰빵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배우지 않게 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심화 수학은요. 얘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과학고 학생용이거든요. 과학고 학생이 배우는 거면 고상한 거 아니냐. 이름도 심한데 이름이 만든 착시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 과학고는요 1학년 때 공통과목 수학을 배워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요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5개씩이나 되잖아요. 5개를 다 배우려면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원래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심화 수학 1은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의 앞부분. 딱 여기서 이거 여기의 앞부분. 미적분의 앞부분. 그 다음에 심화 수학 2는 미적분의 뒷부분, 확률과 통계, 기하. 요렇게 2과목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공부 잘하니까 빨리빨리 배워. 그런데 일반고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수능 때문에 뭐를 배웠다? 수학 1, 2를 배웠죠. 수학 1, 2를 배운 다음에 심화 수학을 또 배워버리면 뭐가 돼요? 수학 1, 2를 복습한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심화가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심화 수학을 들으려면 뭐를 해야 돼? 수학 1, 2를 안 듣고 들어야 돼. 근데 그런 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화 수학은 굳이 듣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 애가 좀과 수학에 대해서 있어 보이고 싶어. 그럼 뭘 들어야 돼요? 고급 수학을 들어야 돼. 고급 수학은 요거를 다 들은 다음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들은 학생을 위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준의 수학이에요. 뭐 있어 보이죠. 근데 이걸 무작정 들으면 안 돼요. 대학들도 알아요.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이 듣는다는 걸. 그래서 뭐예요? 딱 보면 학생은 고급 수학을 배웠네요. 그거 왜 배웠어요? 물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내가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뛰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래 걸렸어. 그래요? 그럼 고급 수학 시간에 뭘 배웠어요? 막 고상한 개념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런 걸 배웠다 해요.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개념 한번 설명해 볼래요? 너 배웠다며. 그럼 그거 설명해 봐. 그런데 웃긴 거 많은 애들이 그때 설명을 못 해요. 왜? 제대로 안 배웠거든. 지도 면접할 때 그런 거 묻는다니까 급히 책 차례만 보고 온 거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 그때 이해 못 했거든. 뭘 배우긴 배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 부모님들 중에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꽤 지났잖아요. 대학교 1학년 서울대학교
저 전자공학과 1학년 학생들 미적분 수업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듣긴 들었는데 교수가 뭐 못한 말이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자, 한 달 전에 서울대학교 가서 수학 수업 들으셨죠? 뭐 배우셨습니까? 글쎄 그때 뭐 이런 용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실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런 걸 일부러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들으면 안 돼. 들으려면은 확실히 알고 들어야지. 그다음에 영어. 영어는 이렇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가 있는데요. 전문 교과 영어는 구별이 쉬워요. 죄다 심화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자가 붙으면 외고 수준의 영어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봐야죠. 영어는요 과목별로 어휘수가 있어요. 어휘수가 많다고 무조건 쉽고 어휘수가 적다고 뭐 쉽고 어렵고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참고는 되죠.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면. 근데 영어과는요 성취 기준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에 관한, 그러니까 일단 기능을 다 말하기로 통일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말하기,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하기,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하기,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말하기,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말하기, 이렇게 있다면 어느 말하기가 더 쉬운 말하기고 어느 말하기가 더 어려운 말하기일까요? 자, 일상생활부터 다양한 주제까지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려울지 느낌 오시죠? 네,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난도로 얘기가 돼 있다면 진로 선택 과목은 주제예요. 실용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영어권 문화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생활 양식, 풍습, 사고 방식에 관한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제죠. 이런 내용을 다루는 영어. 진로 영어는 다양한 직업 및 진로에 관한 영어예요. 근데 얘가 어휘수가 2,500으로 영어 2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죠? 영미문학은요 진짜 영미문학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뭐 이를테면 뭐 워즈워즈의 시, 섹스피어의 희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의 뭐 단편 소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사회는요, 요거는 그냥 제목 보시면 알아요.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뭘 배워요? 우리나라의 지리, 남의 나라의 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느낌 오잖아요. 이건 그냥 고민이 안 되시죠? 진로 선택이 3개 있어요. 그리고 전문 교과가 있는데요. 사회 전문 교과예요. 근데 사회 전문 교과는요,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배우는 게 원칙이에요. 안 배우고 배울 수는 있는데 배우고 배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정치와 법을 배운 다음에, 일반 선택 정치와 법을 배운 다음에 아, 내가 이걸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뭐를 공부하는 거야? 국제 정치나 국제법을 공부하라 이거예요. 네가 관심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정치와 법을 안 듣고 국제 정치를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알아들을까요? 교수님들이 좋아할까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전과 윤리가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얘는 자, 동서양의 고전을 직접 마주하게 함으로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과 윤리는 뭐 하는 과목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범상치 않죠? 제목들이 범상치 않죠? 이거에서 뽑은 걸로 교과서가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필요한 주제별로 몇 쪽씩 뽑아가지고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이라는 게 애들이 읽기에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런 고전들의 내용을 고등학생들 수준으로 많이 정리해서 풀어준 책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원전을 보라는 거예요.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사회문제 탐구는요, 사회문제 탐구예요. 그래서요, 사회문제가 뭔지 이해하고요, 게임과 몰입, 학교폭력, 저출산 고령화, 소수에 대한 차별, 진짜 우리 사회 문제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 방안, 원인과 해결 방안, 해결 방안, 원인과 해결 방안을 공부해요. 그 다음에 내가 선정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떤 내용을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한테 좋을지 아시겠죠? 제가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어요. 여행지리. 그죠? 왜 안 보여드렸냐고요? 여행지리는 여행자가 되는 사람을 위한 지리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빵 쉬운 거. 아시겠죠? 예, 여행지리는 무지하게 쉬운 거. 아까 제가 했잖아요. 무지하게 쉬운 거 있다고. 그 용이에요. 그다음에 과학. 과학은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뭐 말이 필요 없죠? 네. 과학도 전문 교과는 고급 아니면 실험 이런 것들로 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과학을 이제 배우고 이런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배우면 이상하죠? 융합과학. 일단 생각해 보세요. 뭘 알아야 융합하잖아요. 과학 진로 선택 중에 얘가 제일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딱 시작부터 보세요. 우주의 기원. 일단 책 표밀 치면 우주의 기원이 나와요. 그래서 빅뱅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이게 재미가 있겠어요? 많이 어렵죠.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 중에 과학사는요. 얘는 약간 어려워요. 생활과 과학은요. 여행지리의 과학 버전. 과학을 생활과 관련해서 쉽게 배우자.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느낌 아시겠죠? 어차피 애들이 공부하는 거지 부모님은 공부하실 게 아니잖아요. 성격만 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가 교과이수 기준을 냈는데요. 얘를 딱 해석하면 뭐냐면요. 너네 수능은 아까 제가 수능 말씀드렸죠. 뭐 공통 과목 있고 선택을 하나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은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만 공부하면 안 돼. 수능 과목 외로 더 공부해 와야 돼. 라는 게 이거예요.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만 공부하지 마. 수능보다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와.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수일 수위가 공통이고 미적학통 기하 중에 하나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럼 수학을 이론상으로 몇 과목만 배워도 돼요? 3과목만 배워도 되죠? 4개 배워오라 이거예요. 어쨌든 4개 이상 배워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너네 수능만 공부하지 말고 수능 이상도 좀 공부해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저 상위권 애들만 신경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표시 방법이 다른데요. 지금 고3 학생들부터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학부모님들은 석차 등급을 내냐 안 내냐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석차 등급을 내는 과목이 있고요. 안 내는데 뭐를 안 내냐?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평가에서는 반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등급이 없어. 다른 걸 통해서 반영할 수도 있는데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적 평가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정성적 평가에서는 어차피 여기에 원점수가 나오니까 너 몇 점 맞았는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된다. 과목명이 나오고 단위수 나오고 원점수 평균 나오고 표준 편차가 없어요. 그리고 성취도 수강자 수. A는 무조건 80점 이상이면 무조건 A, 60점 이상이면 B, 60점 미만이면 C.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교들이 어떻게 낼 것 같아요? 시험지를 막 쉽게 낼 것 같죠? 그래서 여기다 뭐를 박냐? A, B, C의 비율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점 이상, 60부터 80, 60 미만의 비율을 쓰니까 무작정 쉽게 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적정 난이도를 내게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만 내지 마라. 적당히 내라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과목 그냥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수능에서 과목을 지정한 대학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학에서 미적학통 기하 셋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미적 기하를 꼭 봐야 돼. 어디에 대해서? 자연계열 전체에 대해서, 혹은 자연계열 일부에 대해서, 혹은 특정 학과에 대해서. 이런 대학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부를 적은 건 아니에요. 원래 50 몇 개 대학인데 그냥 쭉 느낌만 보세요. 자연계열 전체를 해야 되는 대학, 일부 하는 대학,
의학한대학 이쪽에 서울 경기 쪽도 다 있네요. 느낌 오시죠? 아, 좋은 대학들은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꼭 해야 되는구나. 뭐 이거예요. 수능에서 사회과학도 선택이거든요. 근데 꼭 과학해야 되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자연계열 전체, 자연계열 일부, 의학학 계열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실 필요 없죠. 그냥 느낌만 오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서류 평가할 때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갈게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 앞으로 고등학교 자녀 보내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저 고3 부모님은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많이 봤어. 내가 우리 애가 대학 갈 때가 됐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맨날 이런 얘기예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근데 여기 보면 되게 글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걸 좀 더 제가 편집을 다시 했어요. 바꿨어요. 학업 역량은 이런 거다. 발전 적합성은 이런 거다. 인성은 이런 거고 발전 가능성은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조금 평가가 구체적일 것 같죠? 근데 더 구체적인 건 이거예요. 학업 성취도는 요런 질문들을 던져서 여기에 얘가 많이 나올수록 점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 전체 교과 성적은 어때? 성적은 유지, 향상, 하락? 기본 과목 성적은 어때? 전반적으로 무난하니? 유한함이 소홀한 건 없니? 이런 건데 오늘은 저는 어떤 과목을 들을까에 포커스가 있잖아요. 딱 봤더니까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너 들었어, 안 들었어?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학생들이 자꾸 과목 선택하라고 했더니 이 등급 내는 것 때문에 이수자 수를 자꾸 민감해요. 근데 그러지 마라. 대학은 이미 그거를 감안해서 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들어라. 필요하면 숫자가 적어도 들어야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 되게 그런 학생 많아요. A 과목과 B 과목 중에 숫자가 어떻게 돼요? A 과목은 100명, B 과목은 80명이야. 그럼 나 A 과목 가야지? 무조건 많이 듣는 과목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과목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과목의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여기서 볼 거를 알아서 고민하고 있다 이거죠. 등급에 따기 어려울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거 감안해 주겠다 이거예요. 여기 이런 거예요. 자기 주도적 태도로 노력하고 있니?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의지와 열정이 있니? 이런 걸 보는데 뭘로 보면 된다? 너 어떤 과목 선택했니? 아, 너 이렇게 선택했구나. 딱 보니까 어떤 애는 쉬운 거로만 싹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떤 애예요? 아, 도망 다니는 애구나. 안 좋은 애죠.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니? 요즘 애들이요, 내가 고른 것과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전공 적합성은 이거예요. 아예 전공 관련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선택 잘하라 이거죠. 전공에 흥미와 관심이 있니? 경험과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생활기록부의 추세가 뭐라고요? 7교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남고 바깥의 건 사라진다. 그럼 7교시 안에 있는 경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경험이 뭐예요? 교과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의 경험, 네가 어느 과목 들었는지를 너의 전공과 연관할 수 있겠니? 이건 언제 하면 돼요? 후행적으로 하면 돼. 내가 들은 것 중에서 전공을 연관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대학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학별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서울대는요, 정시에서도요 교과 평가를 넣겠대요. 예전에는 정시는 수능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수능만으로 들어온 애들이 자꾸 대학을 잘 안 다니고 하니까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이런 걸 넣겠대요. 근데 물론 얘는 절대평가하고요 점수 격차가 작아요. 그래도 어쨌든 1점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어디예요? 우린 신경 쓰이죠. 봤더니 교과 이수 상황, 학업 성적, 세부 능력 특기사항만 반영한다. 그러면서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네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듣는데 위계를 지켜서 들었냐? 그러니까 무작정 안 듣고 바로 점프해서 위로 가서 들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스텝으로 들었냐 안 들었냐. 그다음에 모집 단위 관련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 그래서 수업의 충실도를 보겠다.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경희대는요, 교과를 하는데 경희대가 2022에서는 교과 100이었거든요. 이건 컴퓨터로 돌리면 나오는 값으로 무조건 뽑는 거예요. 그런데 2023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교과 종합평가 30을 넣겠대요. 여기는 수시에다가. 이게 뭔데? 아까 서울대 그거. 서울대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 뭐 배웠니? 그거 잘했니? 이런 것들을 반영하겠다. 어디서? 이게 교과가 70이니까 이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교과예요. 학생부 교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변별이 얼마나 날까요? 여기서 변별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같지만 실질적으로 종합 비슷한 거예요. 건국대도요, 2020에서는 교과 100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에서는 서류가 30 들어가요. 이것도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서류가 들어가요. 수능 최저 있던 거 없애버렸어요. 이런 느낌. 이거의 원조가 누구냐? 동국대예요. 동국대는 2022에서 이미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교과 60에 서류 40. 2023에서는 70, 30을 바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그거예요.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99점. 0.01점 차이. 그런데 몇 과목 반영? 10과목 반영. 고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뽑는다? 서류 40으로 그냥 다 뽑는 거다. 이걸 동국대가 2022에 하니까 서울대는 정시에다 반영했고 견대하고 경희대는 수시 교과에다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동국대에서 시작한 게 건대, 경희대, 서울대에 퍼졌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원래 서류평가 20이 들어있고요. 고대도 서류평가 20이 들어있어요, 원래. 점점점 서류평가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중학교나 1학년 학부모님들이라면 어떤 쪽에 신경 써야 되는지 알겠죠. 그냥 단순 등급 갖고는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근데 서울대학교에서요, 이런 책을 냈어요. 기가 막히죠, 제목이. 서울대 가려면 읽어야 될 것 같죠. 예.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50쪽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 전반에 대한 실력을 쌓는 걸 권장한다. 화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상식이다. 근데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학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 누가? 화학부 학생이. 그러니까 뭐야? 이과 학생들은 과학을 최대한 두루두루 해라. 그러니까 이과 계열로 갈 학생은 학교가 신청권을 줄 때 과학을 최대한 많이 드러나라. 이거예요. 내일교육이 연세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작년 2015 첫 학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할래? 했더니 대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인문계열은 교과의 특성이 명확치 않으므로 전체 과목을 종합적으로 살필 거다. 자연계열과 의치의 계열은 수학과학을 좀 더 살필 거다. 느낌 아시겠죠? 그럼 뭐를 좀 더 듣고 뭐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지. 중앙대 인터뷰에서는 여러 대학을 똑같은 인터뷰를 했었어요. 위계를 뛰어넘어 단순히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다고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절대 아니다. 아까 서울대도 위계에 따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거 듣지 마라. 차근차근 들어라. 아까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들을 건 뭐다? 일반 선택이라 그랬죠. 일반 선택. 그러면 대입을 준비하는 중3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자기 이해도가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그걸 고르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로나 진학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꼭 결정하라가 아니에요. 두리뭉술이하게라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구체화하려고 노력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에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아까 보셨죠? 상황부가 자꾸 어디로 간다?
1교시부터 7교시 사이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 창의성, 자기주도성, 열정 이런 것들의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지적 호기심이 뭔데요? 뭘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A를 설명해요. 저건 뭐지? 선생님이 A라는 얘기를 하네? 저거 되게 신기하다. 난 모르는 얘기다. 그러면 호기심이란 건 뭐예요? 알아야 되겠다.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 뭐 집에 가서 찾아본다든가 뭐 그런 게 해야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창의성이 뭐 별거 아니에요. 내가 배운 거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디에 적용해 보면 돼요. 그게 창이에요. 고등학생한테 창이라는 건 무슨 희한 빠끔한 걸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거를 네 주변에다가 적용해 봐. 그게 창이에요. 자기주도성,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미친 듯이 해라. 좋아하는 거 미친 듯이 해라.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하는 건 미친 듯이 하죠. 요즘 애들은 지가 좋아하는 게임은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대입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요.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어요? 이제 너무 늦어져가지고 댁에 가셔야 되죠? 예. 제가 늦어서 좀 죄송하고요. 오늘 어쨌든 그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